B2B는 처음 컨택에서 100명한테 연락해도 한 명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 셀 수가 있어요. 관리가 더 중요한 거고 프로세스가 더 중요한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런 좋은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스타크래프트 1을 제가 이제 메인터넌스 할 때 이야기인데 맵 핵을 좀 없애보고 싶다. 메모리에 있는 맵 정보를 최대한 암호화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풀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패치를 내면 되는 거니까 해커들이 되게 오래 걸려 풀겠지. 딱 출시를 했더니 1시간.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상한 서비스를 가는 게 문제입니다. 피싱이라고 그러죠. 이상한 사이트를 가서 잘못 입력하면 큰일이 나는. 해커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 서비스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결제를 거짓말로 한다든가 아니면 제 정보를 탈취해 간다든가. 해커들이 왔을 때 그걸 막는 거를 FDS라 그래서 해커들이 와서 이상한 짓 하는 걸 찾아요. 심지어 광고에도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사용자가 클릭을 했는데 이 사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가 클릭했는지 왜냐면 가짜가 클릭했으면 성과에서 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상한 사이트 가는 거를 막아야 되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공격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돌리고 있다면 서비스 자체를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오는 걸 막는 거는 1차적인 거고 점검을 해서 올 수 없게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빵꾸 난다를 다 확인을 해야죠.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이 서비스에 서버가 몇 개가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밖에 열려 있고 사람들은 무슨 방법으로 오고 있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파일들이 뭐가 있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 뭘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거를 종합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인바디 같은 걸로 특정을 하듯이 서비스 하나를 스캔해 보면 보안적인 문제를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스캔해서 중간에 갑자기 새로 서버를 하나 열었어요. 그 서버 하나만 보안이 굉장히 심하게 뚫려 있어요. 그걸 통해 들어와서 난장판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서비스는 바뀌고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계속 스캔을 해줘야 되는 피싱을 막아주고 해킹을 막아주고 어택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솔루션들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이게 모든 게 다 IP 기반입니다. 내가 어딘가를 갔어요. 어딘가 갔다는 건 결국 특정 IP 주소에 제가 접속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범죄 기록이 나오듯이 IP 주소를 보면 이 사람이 뭘 했나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에 주소인 거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저를 공격해요. 누군가 와서 결제를 해요. 상대편 IP 주소를 보면 이게 괜찮은 사람인지 사기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서비스를 다 분석한다. 분석한다는 건 결국 제 서비스에서 특정 IP로 열려 있는 건 거잖아요. 아예 나가지 않은 거는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서비스에 밖으로 나가 있는 모든 IP 주소를 스캔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뭐가 돼 있는지 다 보는. 들을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IP 어드레스를 다 추적해서 그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관리하고 내 서비스의 IP 주소를 다 스캔해서 괜찮은지 확인하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이 꽤 있는데 의외로 잘 하기가 힘든 분야고 전 세계인한테 주민등록증 주고 관리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국 회사가 해냈습니다. AI 스페라라는 회사였고 거기서 크리미널 IP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굳이 말하면은 전 세계 IP 주소록 전화번호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나쁜 사람, 얘는 좋은 사람. 잘 모르겠으면 추적해 볼게. 전화 오면은 팸입니다. 그렇죠. 써에 뜨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들었다시피 한국이 해킹으로는 세계 최고인데 보안 솔루션은 너무 약하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한국에서도 좀 괜찮은 보안 솔루션이 나와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IP 주소를 다 스캔해서 내 서비스가 보안적으로 안전한지 직원들이 가는 사이트가 안전한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서 결제를 하는데 이 결제가 괜찮은 건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직접 개발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 IP 주소를 누가 추적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만드는데도 거의 몇 년이 걸렸거든요. 전 세계 IP 주소 다 스캔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스캔하고 확인하고 태깅하고 이걸 또 머신러닝으로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새로운 IP 어드레스가 나오니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거고 이런 거를 잘하는 사스 회사들이 있어서 저희는 사용만 하면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에 한번 기반을 마련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 모든 전 세계인의 처음에 주민등록증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이사 가든 뭐 하든 추적 관리하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상한 서비스였는데 IP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게 저놈이다라고 추적할 수가 있겠죠. 패턴 매칭이라든지 머신러닝 같은 걸 이용해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 포졸이 한 도둑 못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희가 이렇게 프리벤션에 노력을 해도 사실 쉽진 않아요. 결국은 디텍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커가 들어오는 걸 막겠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들어오면 빨리 잡아야죠. 물론 이쪽에 이야기했던 거는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죠. 너무 쉽게 들어오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불편하게 하자인 거지 이거를 너무 꼭꼭 잠궈봤자 뚫고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 영화 중에서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미리 다 예방하겠다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가서 이 사람을 잡아버리잖아요. 근데 아직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방법을 쓰지 않는 한은 일은 벌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100% 되는 예방은 없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해야 돼요. 네. 기본적인 보안은 해야 되지만 이거를 100% 완벽하게 하겠다는 힘드는 거고 그래서 결국 디텍션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여기에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제가 블리자드 다닐 때 해피랜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기계하고 인터넷 쓰는 기계를 따로 놔뒀어요. 개발하는 기계는 아예 연결이 안 되죠. 기계가 두 대다 보니까 인터넷 되는 기계에서 뭔가를 검색했는데 이거를 저쪽으로 옮겨서 쓰고 싶어요. 개발 기계로. 그러면 노트패드 같은 데 옮겨놓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넣고 이거는 사내 네트워크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외부로는 안 돼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거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무척 귀찮은 거예요. 생산성은 너무 떨어지고 도둑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이걸 합치자. 네.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이제 행복한 세상 해피랜드 프로젝트였고 문제는 이걸 합치면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안팀을 굉장히 강화해서 밖에서 공격하는 거 막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밖에서 공격하면 바로 알아채고 또 안에서 이상한 사이트 가면 바로 추적해서 막고 해피랜드가 됐다고 모든 웹사이트를 갈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안전한 웹사이트로만 좀 갈 수 있도록 하고 불안한 웹사이트들은 확인하고 하나씩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디텍션으로 가야 좀 행복하다. 해피랜드가 돼가지고 되게 행복해졌죠. 그전에는 뭘 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생산성은 많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대신에 보안에 투자해야 되는 돈도 늘어나긴 하겠네요. 그렇죠. 상쇄를 좀 잘 해야 되겠군요. 뭐 보안에 돈이 좀 들어가지만 직원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회사는 전체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리고 행복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제 경험이 스타크래프트 1을 제가 개발할 때 이야기인데 한 번은 맵 핵을 좀 없애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맵 핵 때문에 그때부터 되게 할맛 떨어졌었거든요. 네네네. 네. 이게 구조가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피어2피어로 연결된 거예요. 서버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맵 정보가 두 사용자에게 다 공개가 돼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네. 그거를 안 보여준다. 그땐 클라우드가 없었나요? 서버를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상 서버를 하지 않고 피어2피어로 연결해서 했던 거죠. 워낙 많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데 다 서버로 감당하려고 하면 나중에 스타크래프트 2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서버로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서버 비용도 비쌌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피어2피어로 했죠. 그리고 패키지 게임이었어요. 그냥 팔고 끝인데 그 서버 비용을 누가 낼 거예요? 그럼 인터넷 공짜였으니까. 네. 뭐 해킹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한 시절이 아니었고 어쨌든 이거를 막아보려고 메모리에 있는 맵 정보를 최대한 암호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암호화해가지고 못 보게. 네. 언젠간 풀겠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 늦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패치를 내면 되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모든 걸 암호화해서 맵 정보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해커들이 되게 오래 걸려 풀겠지. 딱 출시를 했더니 1시간 만에 깨지더라고요. 10버절은 한 도둑을 못 막는 거지. 내가 왜 이걸 했을까. 그 다음부터 안 하셨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블리자드 정책도 핵을 쓰면 그걸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은 이제 밴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막겠다고 하는 거는 물론 노력은 해요. 기본적인 노력은. 그래도 너무 끝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의 일주일의 노력이 1시간 만에 깨지는 걸 보면서 제 보안에 대한 철학이 좀 바뀌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사스의 시대고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예전보다 사스 서비스를 쓰시면 더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런 거 쓰면은 훨씬 더 막을 수 있고 서버 베이스로 돌리면 막을 수 있고 좋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기본 좀 철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프리벤션이고 어떤 게 디텍션이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계정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정보는 사실 보안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지 않으시면 다 잘 되다가 하나 일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최근에 한국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보안 사고들이 좀 터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로또 사는 사이트도 해킹 당해갖고 중요한 곳이 아이디 비밀번호 다 날라갔잖아요. 저도 그래서 다른 데 비밀번호 다 바꿨습니다. 보안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보안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영역도 보안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성과 보안까지 봤습니다. 세일즈 사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름이 세일즈가 들어가는 세일즈포스가 생각나는데 사스를 만든 곳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사스뿐만 아니라 안에 API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으로보다 굉장히 크고 복잡한 솔루션이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세일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프로세스가 녹아가 있는 거거든요. B2B 세일즈하고 B2C 세일즈가 다른데 B2B로 할 때 고객사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들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계약하고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인바운드로 오는 고객들만 처리할 거냐 우리가 아웃바운드로 이렇게 할 거냐 콜드 메일을 쫙 뿌릴 거냐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 연락할 거냐 생각보다 많은 전략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 안에 다 녹여놨어요. 신입 그 B2B 세일즈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세일즈포스를 가지고 이런 프로세스를 좀 교육시키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죠. 보통 CRM이라 그래서 기사 쓰면은 고객 관계 관리 이렇게 네. 쓰거든요. 네.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네. 뭐 하는 건지. CRM은 B2C 쪽이긴 한데 이게 고객 한 명 한 명을 관리하는 네.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이미 이제 샀거나 네. 거의 살 것 같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개념인 거고, 세일즈포스는 좀 큰 고객들을 관리하는 쪽에서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객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사후 관리까지 쫙 다 들어가는, 사스라고 하면 컴퓨터 디지털인데 그걸 이게 됩니까 이게?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링크드인에 어떤 특정 회사들한테 쭉 한번 콜드메일을 뿌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쭉 뿌려지고 그 결과를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정하고 거기서 답장이 오면 그걸 또 관리하고 팔로우. 이게 길어요. B2B는 처음 컨택에서 중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고 네. 계약될 때까지 퍼센테이지가 무지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도 길고, 그래서 100명한테 연락해도 한 명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거의 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 셀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고객인데 우리한테 메일이 왔는데 답장을 일주일 동안 안 했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 100개 중에 1개 될 고객이었는데 그거 안 하면 0개가 네. 되는 거군요.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한 거고 프로세스가 더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포스 같은 툴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부터도 이게 고객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관리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지금 B2B 쪽으로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몇천 명한테 뿌리고 거기에 두세 명이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진짜 중요하겠네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안 됐어도 네. 관리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네. 결국 그 회사가 우리 솔루션을 쓸 상황이 되면 또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중간에 계속 매니지먼트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컨택했던 모든 고객사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 B2B 엔터프라이즈 영업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세일즈포스 말고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사실 또 계약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 자체는 도큐사인이라든지 이제 모두사인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는 만나서 종이에 사인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전자로 하니까 훨씬 더 편하죠. 네. 생각해보면 계약서 자체가 버전이 계속 바뀌어요.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죠. 규정을 바꾸고 네.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회사마다 계약서의 요율도 다를 수도 있고 뭐 10%의 계약이다 20% 계약이다. 네, 네. 근데 이 수많은 버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계약서를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필요한 거고, 네. 이런 거를 위해서 아이론 클라드라고 계약서 관리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각각 계약서들이 어떤 버전이고 누구한테 뭘 했고 이런 걸 다 관리해주는 거죠. 그럼 도큐사인은 딱 하나 계약만 사인만 한다면 아이론 클라드는 그 위에서 계약서 자체를 관리해주는 거고, 세일즈포스는 그 위에서 전체 프로세스 관리해주는 거라 이런 것들이 잘 연동될수록 나중에 다 통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수록 더 좋은 거죠. 고객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계약서를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제품 설명서 말고 계약서 좀 보고 싶다. 요율 같은 거 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도 처음에 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계약서도 풀 버전이 있을 수 있고 심플리파이드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개발자의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사스들이 있다면 비즈니스 세계에도 비슷한 사스들이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세계는 특히나 디지털화 되면서 이런 사스들이 개발자 단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썼다고 하면은 이쪽은 앞으로 더 많이 쓸 게 많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자들은 처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했지만 이쪽은 아날로그에서 했다가 이제 디지털로 오면서, 옛날에는 다 전화 걸고 전화번호 기록해 놓고 했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 전화 적어 놓은 거는 자기만 갖고 있다가 퇴사할 때 가지고 가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용 주소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리멤버 같은 경우에도 공용 주소록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받아온 명함들은 회사 공용 주소록 관리가 되게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마케팅, 예를 들어 퍼포먼스 마케팅, 사용자를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마케팅을 해서 제품을 팔고 하는 걸 해보니까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비즈니스 쪽에서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비즈옵스 쪽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리 일어나고 있고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메일 침투라는 솔루션이 있어서 쫙 뿌리기 좋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조금 더 고객 정보를 보고 어떻게 마케팅할까 관리하고 싶다. 아까 말씀하셨던 CRM 같은 것도 헙스팟이라든지 브레이즈 같은 솔루션이 나와서 고객들을 더 관리하기 쉽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 세상을 광고로 돌리고 싶다. 근데 특정 타겟팅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몰로코 같은 회사들이 또 잘해주고 있고, 마케팅 쪽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세일즈 쪽에서 사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더 디지털화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세일즈포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허브스팟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요? 헙스팟이나 브레이즈 같은 경우는 B2C 고객들, 우리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왔다 나거나 관심을 가졌던 고객들한테, 아니면 기존의 제품을 샀다가 더 이상 안 사는 고객들한테 다시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CRM 쪽으로 가면 한국 회사도 잘하는 회사가 있는데 채널
토크라고 회사가 방향은 좀 다르지만 사실 개념은 비슷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누가 왔어요.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밑에 채널 토크 아이콘 같은 게 있어서 여기 물어보면 질문할 수 있어요 라고 버튼 누르면 갑자기 채팅이 시작되고 거기서 그럼 우리 세일즈 퍼슨이나 아니면 고객 지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객과 주고받는 것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팅을 약간 CR로 발전시켜서 웹사이트 온 고객들을 잡는 걸로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많은 서비스들이 채널 토크만 도입을 해도 사실 세일즈 효과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엔터프라이즈에도 이걸 쓸 수 있어요. 채널 토크나 홉스팟이나 브레이즈 다 결국 우리한테 온 고객들을 잘 잡아서 관계를 경유하는, 그래서 CRM은 관계를 관리하는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채널 토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원래 CS로 고객 상담해주던 회사였었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역이 늘어나고 있고 또 채널 토크 보니까 해외까지 진출을 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만나 뵀었는데 한국의 고객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CS를 갖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커버 가능하다, 그런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서비스를 굉장히 좋게 간편하게 만들어놔서 웹사이트에다가 뭐 코드 조금만 하면 채널 토크를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쉽게 뭐 기존 고객이라 그래도 상담할 수 있고 신규 고객이라도 상담할 수 있고 이 기록들이 뒤에 다 남거든요. 그리고 대시보드로 관리가 되고 그러면 내부의 세일즈 퍼슨들이 그걸 보고 이제 추적할 수도 있는 거고 B2B 같은 경우 이게 더욱더 중요하고요. 고객 지원 이야기를 하신 김에 고객 지원 쪽에 사스의 제일 유명한 데는 젠데스크죠. 젠데스크라고 해서 미국 회사인데 고객들이 문의를 하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티켓이 되는 거예요. 태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뭘 문의를 했으면 그걸 팔로우를 해서 결국 답장을 주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지라가 사내용 태스크 관리자라면 젠데스크는 이제 외부용인데 와서 이제 말을 걸면 내부적으로 티켓이 생성됐고 그 주고받은 대화들이 다 기록이 되고 우리가 그 뒤에다가 뭐 해결책을 했다면 거기 또 기록이 되고 이 결과물까지 고객한테 알려주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티켓이 닫아지는. 티켓이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를 하기로 했다. 그럼 뭐 태스크, 티켓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서포트 티켓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채널 토크는 채팅을 기반으로 이게 다 만들어졌다면 젠데스크는 웹 기반으로 와서 티켓을 만드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소통을 젠데스크는 젠데스크 안에서 뭔가 적고 우리가 거기에 답변하고 이렇게 쭉 가는. 그러면 이제 채널 토크는 이제 채팅이 인터페이스가 전혀 다르지만 개념적으로는 다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세일즈와 관련된 사스는 말씀해 주신 걸 쭉 들어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갈리는 것 같네요. 일단은 디지털 안에서 행동들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갖고 세일즈를 갖고 가는 방향이 있고 전화나 콜드메일까지 보내야 되는 오프라인을 점점 온라인으로 바꿔주는 쪽에 세일즈를 도와주는 사스가 있고 큰 게 좀 두 축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날로그 프로덕트를 파는 세일즈도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디지털 프로덕트를 파는 세일즈는 이런 플랫폼의 도움을 받기가 쉽겠죠. 처음부터 디지털 프로덕트다 보니까. 개발 쪽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사스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당장은 마케팅 쪽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까지 세일즈의 전반적인 걸 다 챙기는 그런 사스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라도 디지털 프로덕트를 파는 입장에서는 세상이 좀 더 디지털로 변하면서 이쪽 분야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두사인 대표님도 한번 오셨었는데 이게 사업이 될까 싶긴 했었어요. 사인하는 거 온라인 바꿔서 보내주고 이게 돈이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새 진짜 엄청 많이 쓴다면서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장 찍는 로봇도 만든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필요가 있으면 결국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작업들을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아예 디지털 세상을 위한 좀 더 정교한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머신러닝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쳐다보면은 사업 기회는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희는 풀만한 가치가 있는,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걸 해결하면은 계속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 있겠죠. 창업하실 분이나 투자하실 분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일즈 쪽은 사스가 다른 데만큼 풍부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면 기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